코스모스, 칼 세이건 지음, 홍승수 옮김. 칼 세이건 1934-1996 1934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우크라이나 이민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인문학 학사, 물리학 석사, 천문학 및 천체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유전학 조교수, 하버드 대학교 천문학 조교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특별 초빙연구원, 행성협회의 공동 설립자 겸 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나사의 자문위원으로 보이저, 바이킹 등의 무인 우주 탐사 계획에 참여했고 과학의 대중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세계적인 지성으로 주목받았다. 행성 탐사의 난제 해결과 핵전쟁의 영향에 대한 연구로 나사 훈장, 나사 아폴로 공로상, 구소련 우주항공연맹의 콘스탄틴 치올코프스키 훈장, 미국 천문학회의 마수르스키상, 미국 국립과학원의 최고상인 공공복지 훈장 등을 받았다. 대표 저서로는 영어로 출판된 과학책 중 가장 많이 판매된 코스모스와 퓰리처상을 받은 에덴의 용이 있고 영화화된 소설 콘택트가 있다. 이 외에도 우주의 지적 생명, 화성과 인간의 마음, 브로카의 뇌, 창백한 푸른 점,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에필로그, 과학적 경험의 다양성 등을 썼다. 평생 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일구던 그는 1996년 12월 20일에 골수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엘 드루얀을 위하여 공간의 광막함과 시간의 영겁에서 행성 하나와 찰나의 순간을 N과 공유할 수 있었음은 나에게는 하나의 기쁨이었다. 한국어판 서문, 칼 세이건의 빈 의자. 코스모스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그 모든 것이다. 코스모스를 정관하노라면 깊은 울림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나는 그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며 아득히 높은 데서 어렴풋한 기억의 심연으로 떨어지는 듯한 아주 묘한 느낌에 사로잡히고는 한다. 코스모스를 정관한다는 것이 미지 중 미지의 세계와 마주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울림, 그 느낌, 그 감정이야말로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 하게 되는 당연한 반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코스모스에서 다시 이 빛나는 점을 보라. 그것은 바로 여기 우리 집, 우리 자신인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아는 사람,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 그 모든 사람은 그 위에 있거나 또는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 숭상되는 수천의 종교, 이데올로기, 경제이론, 사냥꾼과 약탈자, 영웅과 겁쟁이,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왕과 농민, 서로 사랑하는 남녀, 어머니와 아버지, 앞날이 촉망되는 아이들, 발명가와 개척자, 윤리 도덕의 교사들, 부패한 정치가들, 슈퍼스타, 초인적 지도자, 성자와 죄인 등 인류의 역사에서 그 모든 것의 총합이 여기에 이 햇빛 속에 떠도는 먼지와 같은 작은 천체에 살았던 것이다. 창백한 푸른 점에서. 날씨가 좋은 날이면 칼은 자연에 묻혀서 사색하며 글쓰기를 즐겼다. 뉴욕주 이타카시 소재의 우리 집을 둘러싼 바로 그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말이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방의 창을 통하여 폭포로 비스듬히 이어지는 뜰이 가득히 밀려온다. 칼은 몇 시간씩 뜰에 놓인 테이블에 꼼짝도 않고 앉아 있고는 했다. 흰색 잡음에 물소리가 만들어내는 음악이 한 가지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내게 하고는 했다. 나와 칼이 잊혀진 조상들의 그림자를 공동 집필할 당시의 일이다. 컴퓨터에서 눈을 떼어 시선을 창밖으로 잠시 돌렸더니 덩치가 엄청나게 큰 사슴 한 마리가 칼의 어깨에 너머로 원고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칼은 등 뒤에 사슴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자기 앞에 놓인 우리의 원고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집중하기는 사슴도 마찬가지였다. 칼이 원고에 뭐라고 쓰는지 알고 싶기라도 하다는 표정으로 칼의 어깨 너머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던 것이다. 폭포에서 흘러내리는 물, 영겁의 역사가 층층이 새겨져 있는 저 절벽, 그리고 사슴을 비롯한 각종 야생 동물들은 아직 그대로인데 칼이 앉아서 글을 쓰던 의자만이 텅 비어 있구나. 칼이 우리 곁을 떠난 다음 행성 지구는 태양을 열바퀴 돌았고 그동안 이 작은 세상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눈부신 지성과 가없는 지식을 가진 그가 아직 살아 있었다면 지구 문명이 최근에 밟아온 길을 두고 어떻게 평가했을까? 그리고 지구 문명의 야만성과 우리를 둘러싼 무명에 대항해서 또 어떤 운동들을 펼쳤을까? 그리고 그러한 운동들을 통해서 그는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열린 마음을 갖게 했을까? 지난 10년 동안 나는 칼을 그리워했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었고 함께 일을 하던 파트너였다. 전 세계를 상대로 과학 진흥과 우주 개발의 필요성, 그리고 이성적 사고와 민주주의를 외치던 그의 목소리를 나는 지금 가슴 시리도록 그리워한다. 또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주제인 생태계 문제는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상태로 방기돼 있다. 나는 이 비극적 방치가 가져온 폐해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문제에 선뜻 나설 수도 없는 실정이다. 그건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칼의 위대성 때문이다. 내가 앞에 나서서 그 대신 무엇을 하든 그건 20여 년 동안 그와 나누었던 깊은 대화에 근거한 추측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지만 칼이 일생 동안 해온 말과 행동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그라면 이야기했을 게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른 것에 비해 내가 좀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행성학회가 최근에 이룩한 위협 같은 게 그 예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최초의 태양 돛인 우리의 코스모스 1호를 우주의 진수한 업적이 특히 그렇다. 칼이 루 프리드먼을 향해 자기의 모자를 살짝 들어 올리면서 이 계획을 성공으로 이끌어준 그의 지도력에 감사를 표시하는 모습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칼이 살아 있었다면 이 계획을 우주 개발 역사에서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사업으로 키워내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재정 지원을 요청하러 다녔을 것이다. 나는 그의 설득력을 신뢰한다. 칼이 살아 있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코스모스 2호의 진수 순간을 카운트다운하고 있을지 모른다. 화성 탐사 계획들이 최근에 성취한 여러 가지 발견들을 보고 칼은 지금껏 한껏 고무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옛 학생들이 이 계획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또 카시니 하위현스호 탐사를 통해서 칼은 토성과 타이탄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게 됐을 것이다. 아니 훨씬 더 많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고지에 올라섰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화성과 태양계의 외곽에 관한 새로운 자료들을 칼에게 전해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최근에 우리가 획득한 행성과 위성들의 수많은 영상들 중에서 단 하나만 그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나는 주저앉고 타이탄의 영상을 선택하겠다. 타이탄이야말로 그가 일생 동안 꿈꿔오던 천체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타이탄의 해안을 조사할 목적으로 내려보낸 하위헌수호 탐사 로봇이 촬영한 사진을 골라 잡겠다. 얼음으로 덮인 고지대들, 지금은 물이 모두 말라버린 강줄기들, 그리고 한때 바다였던 지역의 해안성 같은 흔적들이 잘 보이는 바로 그 사진 말이다. 이 사진에 나타난 타이탄의 해안이 내게는 지구상 그 어느 곳보다 프랑스 남부의 비아리츠를 빼닮은 듯하다. 칼은 1930년대에 브루클린에서 살던 소년 시절부터 행성과 위성들이 구체적 실체로 부각될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기대해왔다. 타이탄의 대기가 인간이 살아가기에 아무리 나쁜 환경이더라도 타이탄의 해안선은 칼의 기대에 환영의 손짓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최초의 우주 왕복선이 진수되기 여러 해 전에 이미 칼은 우주 왕복선 계획을 불안전한 임무 없는 능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주 왕복선 계획으로 말미암아 정부에 썩 내키지 않는 지원으로 겨우 마련할 수 있었던 과학 예산이 소리 없이 슬슬 새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러므로 지금쯤 그는 연방 정부로부터 우주 과학을 위한 재정을 확충하려는 싸움에 발벗고 나섰을 것이다. 그리고 과학진흥을 위한 운동을 계속해서 벌여나갔을 것이다. 또 우리가 최근 수년 동안에 직면해야 했던 다양한 문화적, 정치적 폭거들에 대하여 예리한 반론을 제기하는 운동들을 활발하게 전개했을 것이다.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칼 혼자 다 막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자기 의사를 표명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칼은 꼭 필요한 지도력을 제공했을 것이다. 최근에 미국의 상황을 두고 칼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독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하는 다음 이야기에서 직접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칼은 자신이 미국의 시민이란 사실에 커다란 긍지를 갖고 살았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미국의 위대함은 각종 선거 제도의 정직성과 성실성에서 비롯한다. 우리가 각종 제도의 근거로 삼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국내법과 국제법이 정하는 모든 규약을 존중하려는 미국 국민의 의식과 태도, 엄밀하고 정확한 증거와 진실을 요구하는 문화 등이 칼이 자랑하는 이 나라의 특징이다. 거기에 더해서 이 나라 국민은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가 갖는 결정적 중요성을 아주 오래전부터 인식해 왔으며 재앙이 닥쳐올 때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마음 또한 갖고 있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꼭 지켜내려는 가치들 중에는 과학과 공공교육에 관심을 갖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그 무엇보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선언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현실에 대한 칼의 반응은 뻔하지 않겠는가? 칼은 2001년 9월 11일의 사건이 일어나기 5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 전부터 그는 중동의 메카에서건 아메리카 대륙의 바이블 벨트에서건 점차 세를 얻어가는 종교 근본주의자들의 행동을 우리의 가치체계에 대한 중차대한 위협 요소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위협은 우리와 가치관을 달리하는 외부 또는 우리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내부로부터 쉽게 올 수 있다. 근본주의자들을 지배하는 사고의 뿌리가 무엇인지 간파한 칼은 수면 위로 은근슬쩍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이 해악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경합하고 있는 가정들의 경중을 가늠하고 그들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과학의 힘이었다. 그래서 그는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과학, 암흑의 시대를 비추는 촛불을 썼다. 골수이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중세적 고문의 고통과 싸우면서도 그는 이 책을 집필할 힘을 짜냈던 것이다. 이 책은 병마와 싸우는 삶의 마지막 기간 중에 그가 쓰고자 했던 두 책 중에 하나였다. 의사는 골수이식이 진행되는 몇 개월 사이에 책을 2권이라도 읽는 환자를 본 적이 없다는 말을 했다. 하물며 지필은 이야기에서 더 무엇하겠는가. 칼은 평소에 첨단 과학기술에 뿌리를 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사람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숙하는 데에는 효율적인 과학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곤 했다. 그러므로 나는 칼 세이건 재단이 칼 세이건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한 결정에 칼이 매우 흡족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칼 세이건 아카데미는 플로리다주 힐스보로 카운티의 템파 지역 중등 학생들이 현대과학이 찾아낸 자연의 경이로움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계획은 우리가 플로리다주의 휴머니스트 연맹과 이 지방 침례 교회들과 함께 이루어낸 놀라운 협력의 결과이다. 이 세 기구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상을 가진 사람들의 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목적을 위하여 함께 일했다. 이 협력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바람직한 세상의 실현 가능성을 예시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해인 금년에는 모두 78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은 미국에서 가장 혜택받지 못한 나쿠 지역의 어린이들이다.
나는 행성학회 회원들 중에서 과학적 사고의 가치를 높이 여기고 사회 문제에 대해 건전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며 칼의 이상에 동조하는 이라면 누구든지 칼 세이건 재단의 문을 두드려 주기 바란다. 바로 지난 여름이었다. 전 부통령 엘 고어가 만든 지구 온난화에 관한 영화 불편한 진실을 보면서 나는 칼이 지금 살아있다면 하버드에서 한때 가르친 적이 있고 또 오랫동안 친구였던 엘 고어를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 영화에서 엘은 자신의 사고 체계에 남긴 칼의 영향을 수차례 피력했다. 칼에 져서 창백한 푸른 점에 화두를 자신의 기억에서 다시 떠올림으로써 그는 이 영화가 줄 수 있는 영성적 충격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젠 꽤나 오랜 시간이 흘러버린 먼 과거의 추억이다. 그때 우리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갖고 과학적으로 엄밀하며 설득력 또한 출중한 논지들을 개발하여 지상의 모든 민족들을 행성지구의 관점에서 하나로 묶어야 하고 그리하여 무감각 상태에 빠진 인류를 그 깊은 잠에서 깨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구인들의 통일과 무감각에서의 각성만이 생명의 원천인 이 행성지구를 환경재앙의 위험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병원에 가던 날 칼이 들고 갔던 서류 가방은 자물쇠가 채워진 채 1996년 12월에 상태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가방은 하나의 타임캡슐이었다. 그중 그가 하던 일과 칼에게 허락된 마지막 며칠의 유예에 대한 그의 생각이 그 가방 안에 간직돼 있었다. 나는 그 가방을 집으로 가져왔지만 어쩐지 내용물을 들춰볼 용기가 나지를 않았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자리에 앉자 바로 지금이 그 가방을 열고 안의 내용물을 들여다볼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듯한 숫자 조합을 몇 가지 시도해 보았으나 모두 허사였다. 그런데 내 생일을 숫자로 조합해 넣자 황금빛의 빗장이 찰칵 소리를 내며 경쾌하게 열렸다. 우리 가족의 사진이 몇 장 들어 있었다. 당시 14살이던 딸 사샤가 보낸 토속 모양의 생일 축하 카드가 보였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보안 배지들의 묶음도 나왔다. 갈릴레오 탐사선이 찍은 유로파의 사진이 책의 뒷면을 장식한 사이언스 잡지 한 권, 각종 행성들의 표면을 담은 여러 장의 슬라이드, 크리스치바가 결코 실현될 수 없었던 자신의 방문 계획을 알리는 메모 쪽지 등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 닐 타이슨에게 보내는 칼의 답장 편지도 나왔다. 브롱크스 소재 한 고등학교의 학생이던 닐이 과학자로서의 자신의 커리어를 칼에게 문의한 이후 둘은 서로 존경하고 격려하는 관계였었다. 또 눈에 띄는 편지가 있었다. 내용인즉 행성 보고서에 한 독자가 물어온 질문에 칼이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칼린 앤더슨의 부탁이었다. 간단한 분자 구조의 기체들의 자외선을 쪼이면 어떻게 복잡한 유기물, 찌꺼기로 변하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질문이었다. 칼린의 요구에 칼은 물론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뜻 대답했다. 미술가인 돈 데이비스에게 보내는 메모는 영화 콘택트에 필요한 전체의 영상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번에는 과학자이면서 미술가인 빌 하르트만이 칼에게 화성 운석 구덩이에 관해 묻는 내용이었다. 나사에서 1997년에 열릴 원시 화성에 관한 워크숍과 또 백악관에서 그해 12월에 열릴 우주 개발의 미래에 관한 백악관 회의에 칼이 기조 연설을 수락한 데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편지들이 있었다. 삶의 마지막 일주일을 맞으면서 칼은 어떻게 해서든지 백악관 회의에 자신의 생각이 전달되도록 하고 싶어 했다. 당시 칼은 자신이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40년의 우주 개발 역사가 성취해 놓은 것들 위해 우리가 또 무엇을 더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남기고 싶어 했던 것이다. 칼은 별을 향한 긴 여정에서 우리가 방향을 잃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다.
이 위대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류의 의지가 혹시 사그라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고 크게 우려했다. 침대에 누워서 죽어가는 와중에도 그는 자신이 하려던 기조연설의 내용을 있는 힘을 다해 구슬해 갔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나는 심장을 쥐어짜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그리고 며칠 후 부통령 고원은 칼의 구술 내용을 대독하는 것으로 예정됐던 백악관 회의를 시작했다. 칼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에게 들려줄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야기들 중 하나가 바로 칼의 메시지가 백악관 사람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이었다. 그는 내 이야기에 비로소 대답했다. 이미 담갈색으로 변해 가던 그의 두 눈망울에서 나는 여러 가지를 읽어낼 수 있었다. 엘 고어에 대한 고마움, 우주과학 정책을 결정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전했다는 안도감, 우주과학의 미래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 등이 그의 눈빛에 섞여 있었다. 우주과학의 미래에 대한 그의 우려는 적어도 짧은 시간, 척도로 보았을 때 아주 타당한 것이었음이 그 후에 곧 판명됐다. 앞으로 두 걸음 나갔다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서는 식의 변화로 인류는 역사의 먼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다. 별을 향한 여정에서도 우리는 우회로들을 종종 만나곤 했다. 우회로야말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편이 아닌가.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지구인들은 칼이 물려준 위대한 유산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갈 것이다. 칼이 앉아있던 그 자리는 주인을 잃은 지 오래됐지만 그가 우리에게 전한 이상과 가치관은 여기 그대로 있다. 그가 갖고 오던 꿈들마저 인류 전체의 꿈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은가. 2006년 가을 앤 드루얀. 어린말. 인간이 여러 세대에 걸쳐 부지런히 연구를 계속한다면 지금은 짙은 암흑 속에 감춰져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거기에 빛이 비쳐 그 안에 숨어있는 진리의 실상이 밖으로 드러나게 될 때가 오고야 말 것이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생애로는 부족하다. 누가 자신의 일생을 하늘을 연구하는 데만 온통 바친다고 하더라도 우주와 같은 엄청난 주제를 다루기에 한 사람의 일생은 너무 짧고 부족하다. 진리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하나씩 그리고 조금씩 서서히 밝혀지게 마련이다. 우리 먼 후손들은 자신들에게는 아주 뻔한 것들조차 우리가 모르고 있었음을 의아해 할 것이다. 수없이 많은 발견이 먼 미래에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며 그 과정에서 결국 우리에 대한 기억은 모두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우리 후손들이 끊임없이 연구해서 밝혀야 할 그 무엇을 우주가 무궁무진으로 품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우리 우주가 혹시라도 그러한 우주라면 우리는 그것을 한낱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자연의 신비는 단 한 번에 한꺼번에 밝혀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세네카 자연학의 문제 제7권 1세기. 고대인들은 일상의 대화나 관습에서 가장 사소한 일조차 하늘의 사건과 연계해서 생각하고는 했다. 마법의 주문에서 그 예를 하나 찾아볼 수 있다. 기원전 1000년경 아시리아인들은 벌레가 치통의 원인이라고 믿었다. 벌레를 쫓는 이 주문을 보면 치통을 치료하기 위해 우주의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누가 하늘을 창조한 다음에 하늘이 땅을 창조하고 땅은 강들을 만들고 강들은 작은 물길들을 열어놓았다. 그 물길이 여기저기에 늪지를 창조하고 늪지들이 벌레를 만들었다. 벌레가 사마시에게 가서 울자 그의 눈물이 에아의 앞까지 흘렀다. 제게 먹을 것으로 무엇을 주시겠으며 마실 것으로는 또 무엇을 주시렵니까? 무화과 열매 말린 것을 주마. 그리고 살구도. 그게 제게 무슨 소용이 된단 말씀입니까? 겨우 무화과 말린 것과 살구라니요? 저를 높이 올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제가 이와 잇몸 사이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오 벌레야, 내가 정녕 그것을 원한다면 에아의 억센 주먹이 너를 뭉개버릴 것이다. 치통을 막아내는 마법의 주문. 주문의 활용, 방법. 싸구려 맥주, 그리고 기름을 함께 잘 섞은 다음 이 주문을 3번 외워서 약을 만들어 아픈 이에 바른다.
우리의 먼 조상들도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고자 무척 애를 썼다. 하지만 그들은 이해에 이르는 바른 길을 터득하지 못했다. 그들의 세상은 작지만 진기하고 질서 정연한 세상이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아누, 에아, 사마시와 같은 신들이 지배했다. 사람이 세상의 근본을 좌우할 수 있는 존재는 못 되지만 그래도 중요한 몫을 한다고 믿었다. 사람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아주 깊은 근본에서부터 연결돼 있었다. 싸구려 맥주로 치통을 다스리려던 그들의 소박한 생각에서도 우리는 인류의 사고 방식과 우주론적 신비의 뿌리 깊은 연계를 보게 된다. 오늘날 우리는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하고 정교한 방법을 알고 있다. 그것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과학이 우리에게 알려준 바에 따르면 우주는 시간적으로 아주 오래됐으며 공간적으로 광막하게 널리 퍼져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활동은 얼른 보기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 우리는 코스모스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많이 자라 코스모스와 멀리 떨어진 지 오래됐다. 이제 코스모스는 우리의 일상사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별개의 세상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학은 이와는 아주 다른 우주의 실상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준다. 우주는 현기증이 느껴질 정도로 황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은 결코 아니다. 우리도 코스모스의 일부이다. 이것은 결코 시적 수사가 아니다. 인간과 우주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연결돼 있다. 인류는 코스모스에서 태어났으며 인류의 장차 운명도 코스모스와 깊게 관련돼 있다. 인류 진화의 역사에 있었던 대사건들뿐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일들까지도 따지고 보면 하나같이 우리를 둘러싼 우주의 기원에 그 뿌리가 닿아 있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우주적 관점에서 본 인간의 본질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1976년 여름이었다. 당시 나는 바이킹 착륙선의 비행 화상 촬영 연구팀의 일원으로서 수백 명에 이르는 동료 과학자들과 함께 화성 탐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화성, 그것은 우리 태양계에 속한 하나의 행성이지만 지구가 아닌 또 하나의 다른 세상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우주선 2대를 지구 아닌 다른 세상에 착륙시켰던 것이다. 그 결과는 5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리에게 놀랄 만한 볼거리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바이킹 우주 탐사 계획의 역사적 의의를 충분히 드러내고 남았다. 하지만 일반 대중은 이 인류사적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내고 있었다. 당시 신문들은 화성 착륙 사건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텔레비전 방송 매체도 바이킹 우주선 계획에 눈을 감고 있었다. 화성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결정적 단서가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점점 확실해지자 문자와 영상 가릴 것 없이 모든 대중 매체들의 바이킹 계획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대중은 불확실성을 못 견디게 싫어한다. 화성의 하늘이 우리에게 익숙한 푸른색이 아니라 연분홍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화성도 지구와 같이 푸른색의 하늘을 하고 있다고 잘못 알려져 그렇게 공표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화성의 하늘이 연분홍색이라고 발표하자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우우 하고 야유하기 시작했다. 화성이 지구와 닮기를 바랐던 그들의 심경이 그 야유에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이다. 언론과 방송에 종사하는 기자들은 화성이 지구와 다르다는 것이 알려지면 시청자들의 관심도 화성에서 멀어질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화성 표면에 펼쳐진 풍경은 경이롭다 못해 숨이 멎을 정도의 것이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행성 탐사에 전 지구적 규모의 엄청난 관심이 상존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생명의 기원, 지구의 기원, 우주의 기원, 외계 생명과 문명의 탐색, 인간과 우주와의 관계 등을 밝혀내는 일이 인간 존재의 근원과 관계된 인간 정체성에
근본 문제를 다루는 일이 아니고 또 무엇이란 말인가. 인간 사고의 저변에는 자신의 기원에 관한 관심이 두껍게 깔려 있게 마련이다. 현대의 가장 강력한 대중 매체인 텔레비전이 대중의 관심을 기원의 문제로 끌어갈 것으로 나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젠트리 리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바이킹 탐사 계획의 자료 분석과 탐사 설계의 책임자였으며 탁월한 조직 결성 능력의 소유자였다. 우리 둘은 지나가는 말로 대중의 무관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이야기하고는 했다. 그러던 중 언젠가 젠트리가 영상물 프로덕션 회사를 차려서 자연과학을 손에 들고 대중 속으로 파고들자는 제안을 내게 했다. 그 후 몇 달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하게 됐다. 그러던 중 공공방송 프로 제공협회의 KCET라는 이름의 로스앤젤레스 소재 한 지사가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해 왔다. 천문학을 다루지만 인간을 폭넓은 관점에서 조망하는 13부작 텔레비전 시리즈를 제작하자는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일반 시청자를 대상으로 삼지만 그들의 가슴과 머리를 동시에 겨냥하면서 그들의 귀와 눈에 하나의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기획물을 만들어 보자는 합의였다. 금융기관과 만나고 연출자를 고용하는 등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코스모스라는 이름의 3년 프로젝트에 깊숙이 빠져들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억 4천만 명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것은 지구 전체 인구의 3%에 이르는 숫자이다. 우리는 코스모스 시리즈를 제작하면서 대중에게 과학하기의 근본 아이디어와 방법, 그리고 기쁨을 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대중은 흔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성을 갖추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과 기원에 관한 질문은 그것이 깊은 수준에서 던져진 진귀한 물음이라면 반드시 엄청난 수의 지구인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것이며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과학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할 것이다. 현대 문명은 현 시점에서 하나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어쩌면 이 갈림길에서의 선택이 인류라는 종 전체에게 중차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택하든 과학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쓰든 인류의 운명은 과학에 묶여 있다. 과학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과학은 본질적으로 재미있는 것이다. 인류가 자연에 대한 이해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진화해 왔기 때문이다. 자연을 좀 더 잘 이해한 자들이 생존에 그만큼 더 유리하다. 그런 의미에서 코스모스의 텔레비전 시리즈와 이 책은 하나의 실험인 셈이다. 이 책은 텔레비전 시리즈와 같이 진화해 왔다. 어떤 의미에서 서로가 상대방에게 기초를 제공했다고 하겠다. 이 책에 사용된 사파와 사진 대부분이 텔레비전 시리즈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켰던 영상물에서 따온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의 독자와 텔레비전 시리즈의 시청자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책과 텔레비전 시리즈가 다른 각도에서 제작된 것도 사실이다. 책이 텔레비전에 비해 갖는 장점이 있다. 책의 경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복잡한 개념이 나오면 독자는 그 부분을 반복해서 읽을 수 있다. 아주 최근에는 비디오 테이프와 비디오 디스크 기술의 발달로 텔레비전도 이러한 장점을 어느 정도 지니게 됐지만 아직 이 점에 있어서는 텔레비전이 책을 앞지를 수 없다. 제작 과정에서도 책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만들기보다 우리에게 자유를 더 많이 부여한다. 책에 주어진 장에 포함할 내용의 범위와 깊이는 필자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지만 텔레비전 교양 프로그램이 58분 30초로 규정된 시간에 담아낼 수 있는 내용의 범위와 수준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책이 텔레비전 시리즈보다 문제들을 더욱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책에서 다루었지만 텔레비전 시리즈에서는 다루지 못한 내용이 많이 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다. 앨리스와 그녀의 동무들이
고중력과 저중력 상황에서 겪는 일련의 사건을 존 테니얼 풍의 그림으로 그럴듯하게 설명해 놓았는데 그 그림이 텔레비전의 가혹한 편집 과정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집필 중인 지금도 확실하지 않다. 화가 브라운이 그린 애교 만점의 사파들이 이 책에서 남아 그래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서 여간 다행이 아니다. 우주 달력은 텔레비전 시리즈에는 방영됐으나 이 책에는 그대로 실을 수가 없었다. 굳이 이유를 밝힌다면 같은 내용이 에덴의 용이라는 나의 책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에서 로켓의 아버지 로버트 고더드의 생애를 이 책에서 깊이 있게 다룰 수가 없었다. 브로카의 뇌라는 책의 한 장을 전적으로 그의 생애에 할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텔레비전 시리즈의 매 편에 대응되는 장을 이 책에 담아 놓았으며 양쪽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애를 썼다. 나는 책의 한 장과 그에 대응하는 텔레비전 시리즈의 한 편이 서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상승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독자의 이해를 돕고 독자에게 개념을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같은 내용의 주제를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해서 다룬 경우가 있다.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무겁게 말이다. 예를 들면 1장에서는 각종 천체를 종합해서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뒤에 가서 천체의 종류마다 하나씩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같은 방식을 2장에서 등장하는 돌연변이, 효소, 핵산 등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데에서도 볼 수 있다. 인류사에 나타난 위대한 개념들을 시간순으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 과학자들의 사상을 7장에서 처음 취급하게 되는데 이들보다 훨씬 나중에 등장한 요하네스 케플러의 업적을 3장에서 먼저 다룬다. 그리스 과학자들이 까딱 잘못하는 바람에 성취할 수 없었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안다면 그들의 업적을 더 잘 평가할 수 있으며 그들의 진가를 더욱 높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과학도 인간의 여타 문화활동과 마찬가지로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총체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논의해야 한다. 과학과 과학 이외의 문화활동이 서로 격리돼서 성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학의 발달 경로가 어떤 시기에는 다른 분야의 발달 경로와 살짝 스치기도 하고 때로는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한다.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철학적 문제와의 관계가 특히 그러했다. 하다못해 과학을 논하기 위한 텔레비전 영상물 한 편을 촬영하는 과정에서도 범세계적 관심사인 군사활동이 비집고 들어와 어쩔 수 없이 그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화성에서 바이킹 탐사선이 실제 탐사에 임하기 전에 바이킹 착륙선의 실제 크기와 같은 모형 착륙선을 모하비 사막으로 가져가서 모의 탐사를 수행할 때에 있었던 일이다. 모의 탐사 시험장 근처의 공군기지에서 폭격 훈련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모의 실험은 중단되어야 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의 경험도 재미있다. 이집트 공군이 매일 아침 9시에서 11시까지 비행 폭격 훈련을 실시했는데 우리가 묵던 호텔이 그들의 기총소사 포격 훈련의 목표물이었던 것이다. 그리스 사모스 섬에서 우리가 겪어야 했던 일은 더욱 가관이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군의 대규모 기동훈련 때문에 촬영 허가를 마지막 순간까지 받을 수 없어서 우리 계획이 온통 무산될까봐 무척이나 걱정했다. 그들은 누가 보기에도 뻔하게 지하에 막사를 건설하고 있었으며 산 허리에 대포와 탱크들을 배치하는 중이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무전기가 말썽을 일으켰다. 외진 시골에서 1년의 촬영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촬영팀은 의사소통을 무전기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의 무선 교신이 체코 공군의 전투 비행단을 놀라게 했던 모양이다.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전투기 편대가 우리 머리 위를 계속해서 배회했다. 우리의 촬영 활동이 체코의 국가 안보에 결코 아무런 해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코 말로 전해 들은 다음에야 그들은 우리 상공에서의 배회를 그치고 사라졌다. 그리스, 이집트, 체코 그 어디에서든
각 나라의 국가안보기구에서 파견된 요원들이 우리의 촬영 현장에 따라붙었다. 구소련의 칼루가에서 러시아 우주항해학의 선구자인 콘스탄틴 치올코프스키의 생애에 관한 인터뷰를 촬영하려 했을 때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다. 사전에 구소련 당국에 문의도 하고 허가도 요청했으나 단념하는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반체제 인사들의 재판이 바로 칼루가에서 열리기로 돼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촬영팀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을 베풀어 줬다. 우리는 그들의 친절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렇지만 군사 조직의 존재 또한 부인할 수 없는 범세계적 공통 현상이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됐다. 책과 텔레비전 시리즈에서 군사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빼놓지 않고 다루겠다고 단단히 다짐했다. 한마디로 과학의 성공은 자정 능력에 있다. 과학은 스스로를 교정할 수 있다. 과학에서는 새로운 실험 결과와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때마다 그전에는 신비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있던 미지의 사실이 설명될 수 있는 합리적 현상으로 바뀌어 간다. 9장에서 논의한 중성미자의 문제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중성미자라는 포착하기조차 어려운 입자가 태양 내부에서 이론적 예상보다 적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방안들이 속속 등장했다. 10장에서 다루는 문제도 좋은 예이다. 현대 우주로는 우주의 물질 밀도가 충분히 커서 멀리 있는 은하들의 후퇴 운동을 종국에 가서는 멈추게 할 수 있을 건지, 우주는 그 나이가 무한대인 존재이고 따라서 우주의 창조를 부정할 수 있을지 같은 형이사학적이고 신비주의적인 문제들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논의하기 위해 갖은 애를 쓴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캘리포니아 대학교 프레드릭 라이스의 실험이 쥐고 있는 듯하다. 그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중성미자는 세계의 다른 상태로 존재하는데 태양 연구에 쓰이는 중성미자 망원경에는 그 중에서 단 한 가지 상태에 있는 것만이 검출된다. 중성미자는 빛, 즉 광자와 달리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주에 퍼져 있는 중성미자들의 총 질량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우주는 닫힌 우주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우주의 팽창도 언젠가는 멈추게 될 것이다. 미래에 수행될 실험들이 이러한 아이디어의 진위를 밝혀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둬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과학이라는 이름의 대담한 기획에서는 이미 제시된 지혜에 대한 재평가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것이야말로 과학하기의 위력이며 과학하기의 유체인 것이다. 많은 분들의 도움 없이는 코스모스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분들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제한된 지면에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분에게는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꼭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젠트리 리에게 특별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제작팀에게 감사합니다. 선임 프로듀서 제프리 헤인스 스타일스와 데이비드 캐너드, 그리고 연출가 에이드리언 멜런이 그분들입니다. 미술가로서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존 롬버그에게 먼저 감사합니다. 그는 코스모스 시리즈의 시각 영상물 디자인과 구성의 결정적 역할을 이 프로젝트가 구상되던 초기부터 해왔습니다. 존 앨리슨, 아돌프 샬러, 릭 스턴박, 존 데이비스, 브라운, 그리고 앤 노르치아가 모두 미술 부분에서 큰 활약을 해주셨습니다. 자문단에서는 도널드 골드 스미스, 오원 진저리치, 폴 폭스, 데인 에커먼, 그리고 카메론 백, 이 저자에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KCET 경영진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레그 앤도퍼가 KCET 측의 제안을 우리에게 처음 전해준 장본인이며 척 앨런, 윌리엄 램, 제임스 로퍼가 KCET에서 코스모스의 계획을 도와주셨습니다. 코스모스 텔레비전 시리즈 사업을 지원해 주신 여러 기관께도 감사합니다. 애틀랜틱 리치필드 컴퍼니, 미국 공공방송협회, 아서 바이닝 데이비스 파운데이션,
엘프리드 피 슬론 파운데이션, 영국 방송협회, 그리고 폴리텔 인터내셔널이 그들입니다. 또 코스모스 시리즈 제작에 참여해주신 공동 프로듀서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구체적 사실에 대한 확인을 일일이 해주셨거나 우리가 이 계획에서 취하는 접근 방식에 대하여 전문가로서 의견을 주신 분들의 성함을 이 책 끝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물론 저에게 있습니다. 랜덤하우스 출판사의 인직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특히 이 책의 편집을 맡아주신 앤 프리드 굿, 책의 디자인을 맡아주신 올버트 올리치노는 자신들의 업무에서 전문가로서의 훌륭한 역량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텔레비전 시리즈의 마감 시간과 책의 출판 일정이 서로 충돌할 때 인내와 지혜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의 보좌진의 대표인 셜리 아든에게 저는 특별히 감사해야 할 빚을 지고 있습니다. 셜리는 이 책의 초고를 타자본으로 만들어 주었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수정 작업을 적기에 마치고 수정된 원고를 적소에 넣어 주었습니다. 늘 즐거운 모습으로 필요한 업무를 능숙하고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녀가 코스모스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데 기여한 부분이 단지 이것뿐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셜리는 여러 면에서 참으로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나는 코넬 대학교 당국에 특별히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코스모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대학 당국은 저에게 2년이라는 긴 기간의 휴직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코넬 대학교의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이 제게 보여준 끊임없는 신뢰에 깊이 감사합니다. 미국 국립항공우주국과 제트 추진 연구소의 공동 연구진과 보이저 탐사 촬영팀에서 같이 연구에 임한 동료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코스모스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나는 앤 드리안과 스티븐 소터에게 참으로 많은 빚을 졌습니다. 이분들은 코스모스 텔레비전 시리즈의 공동 저자로서 코스모스 집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이 저작물 전반에 흐르는 기본 아이디어의 구상에서부터 그 아이디어들 이면에 숨어있는 깊은 연계성의 발굴과 그리고 시리즈 각 편에 담아낸 내용의 지적 수준과 구조 또 멋들어진 문체의 구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책의 초고를 왕성한 의욕과 비판적 시각으로 철저하게 읽어주셨습니다. 나에게 준 이들의 건설적이며 창조적인 제언들이 수없이 이어지는 퇴고의 과정을 통하여 이 책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텔레비전 시리즈의 공동 저자로서 이분들이 쓰신 대본이 이 책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나는 이분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열띤 토론과 심도 깊은 토의를 하면서 크나큰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기쁨이 내가 코스모스 프로젝트에서 얻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보상들 중 하나였습니다. 1980년 5월 이타카와 로스앤젤레스에서